2022년 4월 16일 토요일 미국 뉴욕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퀸스에 살고 있는 글렌은 강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주말의 아침을 느끼며 걷고 있는데 글렌이 길모퉁이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글렌의 강아지가 멈추더니 사납게 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강아지가 짖는 곳을 살펴보니 길에 웬 검은색 스포츠 가방이 버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글렌은 생각합니다. 휴, 또 누가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놨군. 그는 가까이 다가가 가방을 발로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강아지라고 생각하기에는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가방 지퍼를 열어봅니다. 그러자 가방 틈새로 두 발이 보였습니다. 설마... 으악! 가방 안에 여성이 참혹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911에 신고합니다. 아침 8시 11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가방에 여성이 웅크린 상태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식 결과 피해 여성의 목과 팔 등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신에 약 58개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숨진 여성의 몸을 억지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신분증같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지만 경찰은 곧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동맥 여러 곳이 잘려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와 길에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경찰은 거리의 핏자국을 따라갑니다. 핏자국은 2.7km 떨어진 어느 고급 주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시가로 21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상당의 3층짜리 고급 주택으로 소유주는 하워드 클레인과 그의 아내 오르솔리아 가을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꽤 된 부부로 17살 제이미, 13살 리오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와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뒷문으로 돌아가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지만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핏자국이 집마당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 여성이 이 집의 주인인 오르솔리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강제 진입을 결정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지하실 입구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지하실 입구에서 시작한 핏자국은 길게 이어져 지하실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지하실로 들어가니 피가 지하실 안에 흥건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부엌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문과 창문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쳐간 흔적 또한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몸에 58군데나 되는 상흔이 있는 걸로 보아 범인이 피해 여성에게 원한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집안을 살펴보던 경찰은 3층 다락방에서 방금 잠에서 깬 듯한 13살의 리오를 발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니? 경찰의 물음에 리오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합니다. 리오는 말합니다. 아빠와 형은 오리건주에 가서 집에 없어요. 엄마는 어제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일찍 자는 바람에 엄마가 집에 왔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현재 유일한 용의자인 리오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리오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그를 풀어줍니다. 이때 피해 여성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집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의 예상대로 고급 주택의 주인 51세의 여성 오르솔리아 가을이었습니다. 오르솔리아 가을 1970년 9월 12일 생으로 어려서부터 음악과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당시 은행원이었던 25세의 하워드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태국 여행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해 뉴욕 맨해튼에서 생활합니다. 하워드는 맨해튼에 개인 금융회사를 세워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첫 아들 제이미가 태어나자 오르솔리아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들, 가정을 돌보는 데 충실합니다. 4년 후 그들은 둘째 아들 리오를 낳습니다. 네 식구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이들은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2012년 8월 오르솔랴 부부는 뉴욕 퀸스에 167만 달러, 한화 약 22억 상당의 주택을 구매합니다. 이들 가족은 큰소리 난 적 한 번 없이 화목하게 잘 지냈고 그렇다고 누구와 크게 다툰 적도 없었기에 오르솔랴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웃들은 크게 놀라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웃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데 그중 오르솔랴의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30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검은색 하키 더블백을 끌고 어두컴컴한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자가 끌고 가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르솔랴가 들어있던 가방과 그 모양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경찰은 남편 하워드에게 아내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그는 17살 아들 제이미와 함께 오리건주 인근 대학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큰아들 제이미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비보를 접한 두 사람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행기를 타고 급히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은 오르솔랴가 새벽 12시 2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남편 하워드와 아들 제이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하워드가 사건이 일어났던 토요일 새벽 1시 36분에 휴대전화로 트위터를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소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였습니다. 포틀랜드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약 2,800마일로 비행기를 타도 최소 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 추정 시간에 하워드가 포틀랜드에 있었다면 남편 하워드와 아들 제이미는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하워드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토요일 새벽에 아내에게 받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당신 아내 때문에 난 감옥에 갔지. 하지만 난 돌아왔어. 경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만약 말했다간 아이들까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 문자 메시지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오르솔랴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하워드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오르솔랴와는 무슨 원한 관계에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살해당한 이런 범죄의 경우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남편 하워드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은 하워드를 따라다니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를 24시간 쫓아다니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 이웃의 따가운 눈초리, 하워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음에도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지 못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일을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 경찰의 추측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르솔랴는 13살 아들 리오를 혼자 집에 두고 친구들과 뮤지컬을 보기 위해 링컨센터에 갑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오르솔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 3명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르솔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3명 모두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오르솔랴는 기차를 타고 집에 있는 퀸스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간은 대략 밤 11시 30분경입니다. 오르솔랴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단골바인 포레스트 힐스 스테이션 하우스에 들립니다. 그녀는 칵테일을 한 잔 시키고 구석에 앉아 천천히 칵테일을 음미합니다. 점원의 말에 따르면 오르솔랴는 토요일 새벽 12시 20분쯤 바를 떠났고 그때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새벽 12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르솔랴 본인이 직접 범인에게 문을 열어주었거나 아니면 뒷마당 바비큐 그릴에 열쇠를 숨겨둔다는 사실을 아는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직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어느 경우가 됐건 범인과 오르솔랴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종의 이유로 크게 다투게 되고 화가 난 범인은 위층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오르솔랴를 맹렬히 찌릅니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르솔랴의 휴대전화로 하워드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후 범인은 오르솔랴를 검은색 하키 더블백에 쑤셔넣고 새벽 4시 30분쯤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1시간쯤 걸은 후 하키 더블백을 포레스트 힐스 거리에 유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추측입니다. 경찰은 포레스트 힐스 일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피 묻은 점퍼를 하나 발견합니다. 분석 결과 점퍼에 묻은 DNA와 오르솔랴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범인은 가방을 유기한 뒤 점퍼를 공원에 버리고 이 공원을 통해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오르솔랴와 연락한 3명의 남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성이 경찰의 시선을 끕니다. 그는 바로 오르솔랴 집에 고용된 여러 잡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경찰은 순간 오르솔랴 집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가 생각났습니다. 메모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구하자. 그녀는 왜 새로운 일꾼을 구하려 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이 일꾼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보놀라. 당시 나이 44세. 2년 전 오르솔랴는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 데이비드를 고용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멕시코인으로 2001년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줄곧 아내와 갈등을 빚다 사건이 발생한 2022년에 아내와 2아이를 버리고 혼자 퀸스 리치몬드 힐로 이사 옵니다. 오르솔랴의 집에서 데이비드의 집까지는 차를 타고 약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경찰이 오르솔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오르솔랴와 데이비드는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르솔랴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감정을 스페인어로 남겨놓는 등 은근히 티를 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2주 전 오르솔랴가 데이비드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경찰이 데이비드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 그는 여성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데이비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여종업원을 눈여겨봅니다. 그는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며 사귀자고 말합니다. 여종업원이 어이없어하며 거절하자 데이비드는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몰래 미행합니다. 데이비드가 쫓아온다는 사실을 안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데이비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칩니다. 데이비드는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세 명의 여종업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치근덕거렸고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제야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 집 근처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 토요일 새벽 6시 5분 검은 마스크를 쓴 데이비드가 자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체형, 걷는 모습 등 오르솔랴 맞은편 집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단지 새벽 6시 5분에 찍힌 CCTV 영상에서는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고 손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데이비드가 CTMD라는 응급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는 당시 데이비드의 손에 칼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비드를 24시간 밀착 감시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4월 19일. 이날은 데이비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데이비드의 집 부근에서 잠복 근무하던 경찰은 쓰레기 수거차가 오자 청소부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혈흔이 묻은 작업화 한 켤레와 흰색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발견합니다. 흰색 쓰레기 봉투에는 피가 묻어있는 반팔 셔츠와 붕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작업화와 반팔 셔츠에 묻은 피는 오르솔랴, 붕대에 묻은 피는 데이비드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음날 4월 20일 경찰들이 데이비드의 아파트를 포위합니다. 경찰이 데이비드를 체포하기 전 그는 스스로 경찰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신문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비드와 오르솔랴는 2년 넘게 남의 눈을 피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갑자기 오르솔랴가 그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4월 16일 새벽 12시 30분 데이비드는 오르솔랴의 집에 몰래 침입합니다.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오르솔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3층에 있는 아들 리오가 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르솔냐는 다급히 데이비드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집니다. 오르솔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내. 당장 여기서 나가! 오르솔냐의 태도에 이성을 잃은 데이비드는 주방으로 올라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오르솔냐를 향해 휘두릅니다. 오르솔냐가 쓰러지자 그는 오르솔냐의 휴대전화로 하워드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데이비드는 오르솔냐를 넣을 만한 크기의 가방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기 가방으로 보이는 큼지막한 크기의 더블백에 오르솔냐를 쑤셔넣고 질질 끌고 가다 포레스트 힐스 길가에 버립니다. 데이비드의 진술은 경찰의 추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데이비드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오르솔냐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에이즈를 옮긴 게 너무 화가 나 따지러 그녀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절 위협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방어한 것뿐이에요. 정당방위였다고요. 2022년 4월 경찰은 데이비드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만 데이비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합니다. 7개월 후 2022년 11월 2일 검찰과 데이비드는 사법거래를 합니다. 데이비드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해주기로 하죠. 2022년 11월 16일 재판부는 데이비드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기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오르솔냐의 가족이 데이비드와의 사법거래에 왜 동의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 멜린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우리는 데이비드에게 더 큰 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오르솔냐의 가족이 더 이상 일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어쩌면 아내가 자기와 아이들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남편 하워드를 괴롭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